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냐 한담 이제 24번째 이야기 24화. 제목은 후원 효명제 관몽구법설 해가지고 중국의 불교가 어떻게 처음으로 유입되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래로 중국 불교사를 전공한다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막 설들을 취합해 보니까 70가지가 됐다 하고, 뭐 중국 불교사 책에도 그렇게 됐고, 그 중국 불교사 초전 기록 관련 논문류나 이런 그 소논문이라서 어디 불교 관련 잡지 기사로 이런 거 뒤져봐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공인할 뭐 공인됐다 할 때 그 공자 써서 가장 그 공인된 불교 초전설에 그러니까 가깝다라고 할 만한 게 이 바로 이 후한 시대 효명제의 관몽구법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한 효명제의 관몽구법설은 후한서나 위서, 고승전, 출삼정기집이나 뭐 이런 것 등에 나오는 그 기록이 비슷한 기록이 거의 똑같거나 약간 틀려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후한의 명제가 꿈에 장대한 금색으로 된 사람을 보았는데 정수리에서 빛이 비춰지고 색깔은 그냥 금색이 아니고 황금, 중국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황금색이었다 해서 신하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물으니 그 박사라는 벼슬이 있었고 실제로 박식하다고 그 당시 후한 조정에선 인정해주던 부위라는 사람이 호공을 날아다니고 몸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천축의 득도자 부처가 바로 꿈속에 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데, 천축이라는 말은 인도가 이 지금은 우리가 인도라고 부르지만 원래 그러니까 후한 시기 정도만 해도 힌두스라고 불렀는데 힌두를 이제 음차해서 천축이라고 했다는데, 이 천축이라는 한자의 실제 중국어 발음이 아마 힌두스가 뭐 그렇게 돼서 힌두하고 실제로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운학적으로 천축이라는 말은 인도를 지칭하는 얘기고, 그 인도에 득도한 부처,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명제가 즉시 채운이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인도에까지 보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당시 어떻게 중국에서 인도라는 땅이 존재를 알고 사신까지 보내느냐 하는데, 이 후한 효명제 이전에 후한 최초기에 이미 장건을 통해서 서역을 개발했기, 그러니까 서역 루트,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는 실크로드를 뚫었기 때문에, 바닷길과 육지길을 다 뚫었기 때문에 아마 인도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더라도 인도라는 땅이 존재나 뭐 인도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보는 거죠.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서 그 인도에서 이렇게 이 부처라고 하니까 모셔와라 하고 보내는 건데, 그래서 채용이 쭉 가다가 실크로드 어느 지역에서, 다행히도 인도까지는 안 가고 실크로드 중간 어디께에서 가선마든가 축법난이라는 스님들이 나중에 뒤에 나오긴 하는데 42장경이라는 42장으로 된 각 장이 아주 짤막짤막한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그러면서 불교 기초 교리가 아주 좀 묻어 있는 그런 짧은 경전을 싣고 말에 싣고 오던 두 스님을 만나서, 그 두 스님이 우리도 그 기연이 있어서 우리가 동쪽으로 쭉 가서 후한 땅, 그 당시에는 근데 인도나 서역 사람들이 중국을 진나라고 불렀거든. 진단이라는 말은 지금 차이나의 어원이 되는데, 진단에서 진나로 바뀌었다가 차이나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진슈앙의 진나라가 서역에 이때 이미 신리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덕분에 알려져 있어서 그 이름으로 진단 이렇게 불렸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단 땅에 가서 포교를 하라는 우리도 나름의 기원이 있어서 이 경전을 싣고 이제 중국의 진단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해서 그 두 분 스님과 다행히도 이제 그 두 분 스님을 모시고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이 42장경이라는 그 경전을 싣고 온 말이 다른 잡털 하나 아주 흰색의 말, 백마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쨌든 백마에 42장경 등 몇 가지 경전을 싣고 낙양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명제가 낙양성 서쪽에 웅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 밖에서 그 문 밖에다가 백마사를 지어 두 스님을 머무르게 했다. 자, 절 이름이 백마사예요. 왜? 경전 싣고 오느라고 고생한 백마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백마사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불교 경전인 42장경 포함해서 이 축법란이나 가선마 등, 나중에는 이제 뭐 그냥 선마 등이라고 또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분 스님들에 의해서 들여온 42장경을 포함한 몇 개의 경전과, 그 스님이 어쨌든 두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성직자인 스님이 중국으로 최초로 전래해서 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중국의 불교가 시작된 것으로, 중국 불교를 전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국 불교 사학계에서는 이제 비정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비정이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후한 효명제 가선마는 뭐 축법난 스님 바로 옆에 서보지 않은 다음에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진시황 때부터 실제로 뭐 불교 초정 관련 어디까지나 설화 같은 기록에는 보면은 진시황이 아니라 사망오제 때 이미 불교가 중국에 유입돼 있었다는 설도 있고요. 뭐 노자화호경 이런 경전을 보면 노자, 그 우리가 뭐 공자 뭐 노자 이렇게 할 때 그 노자, 도교의 노자, 도덕경 쓰고 하신 그 양반이 사실은 인도에서 그 생을 80년의 생을 마치신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제자인 유동보살 이런 애들이 건너와서 부처님은 뭐 노자가 되고 유동보살은 뭐 공자가 되고 이런 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노자 시대에 이미 불교가 들어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 후한 효명제 때가 100%뭐 완벽한 이게 초전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록이나 타당성 등 그다음에 유물 이런 거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시기가 아마도 중국에 초전된, 그 공인해도 될 만큼 거의 제일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사학계에서는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얘기를 그러니까 불교 초전설을 얘기했는데, 여기 아까 뭐 위에 제가 써졌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후한선화 위서 고승년 출상정 기집 등의 요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기록들보다 더 이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 게 양나라 때 쓰여진 10권인가 홍명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신수대장경에 있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 홍명집이라는 책 중에 제일 1권 앞부분이 그러니까 이름이 성이 모시고 모자박이라는 사람인데, 그냥 그래서 모자라고, 모자 이렇게 아들 자자 써서 우리 왜 공자 맹자 때 그 자자 쓸 정도로 존칭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전기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모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홍명집 안에 제일 앞에 1권에 또 제일 앞에 들어가 있는 게 모자 이용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원래 모자 치용론에서 모자가 불교도의 입장에서 주로 유교나 도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위협을 일으키고 그걸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스릴 치자 써서 모자 치용론이라고 했다가, 당나라 때 우리가 아주 유명한 당태종의 아들인 당고종,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줬던, 물론 속뜻은 그렇게 해서 삼국을 이 한반도를 통으로 지가 먹어보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그 당고종의 이름이 이치라, 치자를 그런 어떤 책 제목이나 사람 이름에 쓸 수가 없어. 피희, 황제의 이름 휘자를 피한다 해서 피법으로 치자를 이자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모자 치용론이든 모자 이용론이든, 그 당나라 이전 버전에서 모자 치용론이라고 했을 것이고, 당나라도 고종 이후에 이 판본이 나온 거랑 뭐 모자 이용론이라고 했겠지만, 이 모자 이용론에 보면 요 얘기가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업격으로 뭐라고 되냐, 이 후한 효명제의 동생 중에 한 명이 초나라의 왕이 된 초왕영이 있는데, 이 사람도 도교와 불교를 즐기다가 역모로까지 걸려서 죽을 뻔했으나 후한 효명제가 불교를 독실히 믿는 내 동생이라 모반을 꾸몄을 리가 없고, 만에 하나 꾸몄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잘 교하고 다스리면 되니 죽음하는 명쾌하겠다 해서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가 아니라 초나라 땅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말만 유배고 그 나라 왕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왕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독실히 불교와 도교를 믿어도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라는 식의 상소문이 올라오고 그런 기록도 보이는 걸 보면 이 시기에,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서역을 통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으나 황실이나 국가적으로 공인된 사례는 이 후한 효명제 때가 공인된, 그러니까 국가 공인의 시초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쎄 이게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명 국뽕이 넘치는 그런 글을 하나 제가 우연히 봐서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정리를 해서 그 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장지연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신문에 사설로 썼던 짧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의 제목이 시일야 방송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 일제 감정기 바로 직전에 사시던 분이라 제목을 한자로 다셨는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시일야, 이 밤에,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방송대곡이라 소리 높여 목 놓아 대곡 크게 곡하노라. 우리 왜 저기 상가집 가면은 저 돌아가시면 자손들 아들이나 특히 손주들이 곡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가집에서 곡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대곡 아주 목 놓아 막 처절하게 목 놓아 막 그 피토하면서 우노라, 약간 그런 비분관계의 글인데, 이게 뭐 또 스포를 조금 하자 그러면은 1905년 을사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일본에서 늑약 강제로 체결이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황성신문에 주필로 있었던 이 장지연 선생이, 내가 그래도 어느 하나 신문에 주필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간다 해서 쓰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신문사 사설 같은 거예요. 그 신문사 주필에. 근데 내용이 정말 좀 절절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요거는 두 번으로 제가 나눠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배경 지식이 될 거는 거, 그러니까 경전으로 치면 해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장지연의 실야 방송대곡이라는 게 어떤 글인가 이렇게 간략히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원문 쭉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한 편에 그걸 다 담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첫째는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질 소지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원문의 그 뭐랄까 맛이랄까 좀 그 비분관계한 그 느낌이랄까 그런 게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그렇게 좀 짧게 되더라도 두 편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번 올려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글에 대해서 이제 해제 내지는 뭐랄까 간략한 설명, 개론, 개설 이런 걸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중국 불교사의 한 토막 가지고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일단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